1. 장애와 가족. 이번 시간에는 함께하는 세상, 장애와 인권, 가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장애와 함께 살아가기. 한 가정에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면 그 가족은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태어날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 변화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장애 자녀와 가족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모습도 더 멋지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장애 자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소개하실 건가요? 이럴 때에는 자녀의 장애를 강조해서 소개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객관적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때 자녀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함께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소개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으러 다닐 때마다 환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라는 단어는 자녀의 상태를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장애를 고칠 수 있거나 고쳐야만 하는 무엇으로 여기게 합니다. 여전히 언론이나 기사에서는 장애를 앓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장애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며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질병의 완치가 아니라 장애와 함께 성장해서 오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영화 마라톤에서도 주인공의 엄마는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또는 자녀의 낯선 행동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해 장애를 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뇌전증 때문에 교실에서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거나 학교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의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자녀의 장애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가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는 단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개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취향과 성격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녀의 기질과 기호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즐거워한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배우는 아이지요. 아직 읽지 못하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국어 시간을 싫어하지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건 무척 좋아한답니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시간은 체육 시간이래요. 혼자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육을 잘하는 건 아닌데도 마음껏 몸을 쓰는 것이 좋은가 봐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물어봐 주세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게 물어보시면 제법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가끔 뇌전증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뇌전증 증세는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아이는 몸이 뻣뻣해지면서 의식을 잃다가 1, 2분 지나면 괜찮아진답니다. 의식을 잃으면 넘어질 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다칠 수 있으니 친구들이 잘 살펴봐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자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까요? 먼저 자녀를 사랑해주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보호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 자녀의 보호자들은 학교와 병원, 치료실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자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는 교사, 치료사 같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낌없는 지지와 위로를 전해주는 보호자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돕는 정보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온 보호자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니 보호자는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자녀를 일단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활과 치료를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기를 보내다 보면 자녀는 또래 친구들 대신 치료사나 교사, 활동 보조인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로부터 얻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은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한 뒤에는 보호자의 지나친 보호나 간섭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따나 학교 폭력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보호자가 직접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원들이 자녀의 교우 관계를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사는 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구 관계가 학교에서의 경험으로 제한되기가 쉽고 또래의 비장의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갖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보호자가 자신의 사회적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켜서 다른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가 있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은 어렵지만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지체장애를 가진 자녀가 걷지 못하는 것은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나 교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더 열심히를 주문하지만 그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그치기만 한다면 자녀는 실망과 좌절을 먼저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할 수 없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자녀와 함께 지내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숱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종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선에 자녀나 가족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장애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나 말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므로 아프고 속상한 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피하기만 한다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내 주변의 편견과 차별부터 조금씩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쌓이고 장애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도 그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고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써야 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2. 장애와 인권.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제공하는 인권용어사전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 감수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또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라고 해서 저절로 장애인권 감수성이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예민함, 공감, 그리고 일상적 감각의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인권 감수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장애라는 요소와 함께 아동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어른이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육보호의 기능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 침해는 대부분 아동을 부모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보호자의 일방적인 의견이나 요구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권리를 인정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권리, 자유권, 장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협약의 이행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과 선택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7조 장애아동 조항을 보면 당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둘 것을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동의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아동의 부모나 관련자가 아닌 아동 본인에게 최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경우 아동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을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교육과 관련한 조항에 눈길이 머물 텐데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협약 그 주제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입니다. 특수교육의 목표는 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지향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활 및 재활의 권리가 있는데요. 가활의 영어 표기는 해블리테이션으로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훈련, 교육, 시설 투자 등을 의미하지만 장애와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가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과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활과 재활은 단순히 장애 발생 시기만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단순히 손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기능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 가족 이야기. 처음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몹시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막막한 그 순간을 지나오는 동안 가족은 많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기대, 실망과 위로 등 여러 감정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족만큼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 경험이 서로 다른 개인들이 특별한 가족 구성원과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기쁨의 순간과 위로를 함께 겪어낸 가족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견주면 아버지들이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비중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은 성교육, 양육기술, 역할 분담에 대한 정보 부족, 노년까지 돌봐야 하는 경제력, 체력적 부담, 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매달리는 대신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경우라면 그 무게감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양육의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다른 배우자가 겪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 자녀를 키우는 다른 보호자를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장애 자녀를 위한 멋진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장애 자녀를 혼자 돌볼 수 있는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부적응 행동을 적절히 다루는 기술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에 아버지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를 가진 자녀가 남자아이라면 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땐 아버지가 먼저 나서주세요. 자녀가 일과 중에 자위 행동을 자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샤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 자녀가 태어난 이후 조부모도 부모와 같은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장애인식이나 가치관이 현재의 젊은 부부와 달라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장애 자녀를 돌보는 일에 많은 자원이 필요한 현실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조부모가 회피하는 반응을 보여서 가족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조부모와의 갈등이 있을 때는 자녀의 치료 과정이나 학교 생활의 모습을 소개하여 자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너무 커서 보호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손자의 양육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하는 부모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의논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수교육 서비스도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장애 학생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장애 학생 양육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장애와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행동이나 학업에서 보이는 어려움이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자녀의 장애 때문인지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 변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찾아낼 전문가가 드물기도 합니다. 지금 만나는 교사나 전문가가 하나의 틀로만 자녀를 보려고 한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도 자녀의 행동을 관찰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신문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교사와의 소통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경우라면 학교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다문화 배우자에게도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이런 고민을 하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듣고 그 어려움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불시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일은 부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애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형제 자매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수준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형제 자매에게 장애를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명을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형제 자매의 눈에 보이는 특이한 행동이나 자극에 대한 엉뚱한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장애가 있는 자녀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가 따돌림을 당할까봐 장애 자녀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장애 형제의 자매로 인한 갈등을 털어놓지 못하게 되어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당황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 자녀를 수용하는 것과 그로 인해 불편함을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요구에만 집중하다 보면 비장애 형제 자매는 성장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의 몫까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장애가 있는 형제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삶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장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혹시라도 장애 자녀의 결핍을 대체하는 것이거나 보호자의 역할을 자녀가 대신 맡아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아이들은 보호자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지자체별로 특수교육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비장애 형제 자매를 위한 캠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캠프 활동의 경우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는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있답니다. 비장애 형제 자매가 갖는 어려움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면 개별 심리 상담이나 연극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만나는 전문가들이 많아질수록 가정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녀의 일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경험으로 기억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모습까지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또 가정에서의 행동과 바깥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아는 사람도 보호자일 것입니다. 내 자녀의 전문가라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보호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의 든든한 지원군, 옹호자가 되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별다른 준비가 없어도 자녀와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서 부부만의 삶 또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라면 더 일찍부터 그리고 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고 나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빈칸에는 배우자나 부모, 친척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웃이나 직장 동료, 다른 장애 학생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한 칸에 채워 넣을 이름이 여러 개라면 조금은 든든한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빈칸이 많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입니다. 장애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겪어낸 가족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자녀의 든든한 지원군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